아틀란티스는 오직 한 사람의 기록에서만 등장합니다. 플라톤. 기원전 약 360년에 작성된 플라톤의 두 가지 저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 그리고 플라톤 이전의 어떤 문헌에도 아틀란티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수천 년간의 모든 아틀란티스에 관한 논의는 플라톤 텍스트 해석의 변주입니다.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플라톤의 시대로부터 약 9,000년 전, 오늘날로 환산하면 기원전 약 9,600년,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즉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 서쪽, 대서양에 존재했다고 서술되며 동심원 형태의 육지와 운하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의 수도, 금속 가공 기술과 대규모 토목 기술이 발달했고 강력한 해군력을 갖춘 고도로 조직된 정치 체계, 고대 아테네와의 전쟁 이후에 신들의 분노로 하룻밤 사이 침몰해서 바닷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도시 문명, 플라톤의 정치 철학적 우화 속에 탄생한 상상의 산물일지도 모를 아틀란티스가 실제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아틀란티스를 황금의 도시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플라톤이 남긴 두 개의 기록,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 적힌 구체적 기록을 따라 사라진 아틀란티스를 현실적인 공간으로 재현합니다. 아주 오래전 세계는 신들에 의해 나뉘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제비를 뽑아 각자의 영역을 정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은 없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을 지난 바다에 있는 거대한 섬 하나를 받았습니다. 플라톤은 이 섬이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컸다고 기록합니다. 현대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0만에서 60만 제곱킬로미터, 유럽의 중형 국가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섬은 다른 섬들로 이어졌고 그 너머에는 더 큰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섬이 바로 아틀란티스였습니다. 섬의 남쪽에는 약 20만 5,350 제곱킬로미터의 모든 평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평원이 존재했습니다. 이 평원은 약 3.4 제곱킬로미터 넓이의 6만 개의 정방형 필지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필지 사이에는 농수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20만 5,350 제곱킬로미터의 평원은 국가를 먹이고 움직이는 핵심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평원에서는 곡물 생산, 가축 사육, 말 사육, 군수 보급과 세금 징수 등의 국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남쪽 대평원의 가장자리, 바다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높지 않고 완만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웨노르와 르키페의 딸 클레이토가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홀로 그 산에 남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녀를 보았고 클레이토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산을 중심으로 특별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다와 육지가 번갈아 나타나는 동심원의 구조였습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중심의 산은 3개의 물의 고리와 2개의 육지 고리에 의해 차례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포세이돈 신전과 왕궁이 자리한 중심섬의 지름은 거의 1km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이 중심섬 바로 바깥에는 185m 너비의 첫 번째 물에 고리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육지 고리와 두 번째 물의 고리가 이어지는데 각각의 너비는 약 370m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 555m 너비의 두 번째 육지 고리가 놓여 있고, 마지막으로 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가장 바깥의 물고리가 도시를 감쌉니다. 이 물고리의 너비는 약 555m로 가장 넓은 수로이자 항만의 역할을 합니다. 플라톤의 기록에 근거해 재현한 아틀란티스의 동심원 수도는 지름 약 5km 규모의 고리형 항만 도시로 그려집니다. 이는 서울의 여의도와 거의 비슷한 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바깥 물고리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운하는 약 1km에 걸쳐 직선으로 파여 있었고, 이 수로를 통해 큰 배들이 수도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건물이 세워진 공간인 각 육지 고리는 각기 다른 금속으로 덮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 성벽은 청동으로 덮여 있어 햇빛 아래에서 녹갈색과 금빛이 섞인 탁한 반사를 보이며, 이는 항만과 맞닿아 있어서 수면의 반사광과 섞여 보입니다. 중간 성벽은 주석으로 덮여 있고, 주석의 밝은 회백색 빛은 맑은 날에는 차갑게 빛나고 흐린 날에는 거의 무광처럼 보입니다. 가장 안쪽 성벽은 오리칼쿰으로 덮여 있고, 플라톤이 직접 붉은 빛으로 번쩍인다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곳은 해질 무렵 가장 오래 붉은 색을 붙잡는 구간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도시를 멀리서 바라보면 성벽이 색의 고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밝은 금속에서 회백색, 그리고 붉은 금속이 원형으로 겹쳐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특히 적이 해상에서 접근할 때 금속 성벽의 반사광은 도시의 경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시각적 방어 효과를 극대화했을 것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동심원의 중심에는 포세이돈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아틀란티스에서 금속 사용이 가장 극단적으로 집중된 장소입니다. 플라톤의 진술을 그대로 옮기면 신전의 외벽은 은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단과 장식은 금으로, 내부 벽과 기둥, 그리고 바닥은 오리칼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신전을 보면 은으로 덮인 벽은 햇빛 아래에서 밝고 차갑게 반사합니다. 성벽이 붉은 금속과 달리 빛이 날카롭게 튀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빛은 적고 공간은 깊으며 횃불과 제단의 불빛이 붉은 오리칼쿰의 표면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금속은 공간을 밝히지 않고 대신 빛이 머무는 흔적을 만듭니다. 기둥을 따라 붉은 광택이 흐르고 바닥 가장자리가 천천히 빛납니다. 이곳은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무겁고 압도적인 공간입니다. 아틀란티스가 황금 도시로 인식되는 이유는 도시 전체의 건물과 성벽 대부분이 붉은 금속으로 덮여 있고, 수로와 바다가 도시를 원형으로 감싸고 있었으며, 직선이 아닌 원형 고리 형태의 구조라는 점,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빛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태양빛이 금속의 성벽에 반사되면 그 반사된 빛은 다시 수면에서 반사되어 곡면 구조를 타고 빛이 퍼지며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를 멀리서 보면 개별 건물은 보이지 않고 빛을 띠는 원형 구조물 전체가 보입니다. 해가 질수록 바깥 고리는 어두워지고 안쪽 고리와 신전이 마지막까지 붉은 빛을 붙잡습니다. 이 순간 아틀란티스는 돌의 도시가 아니라 금속과 물과 빛으로 만든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는 금은 오리칼쿰으로 성벽과 건물을 덮고
동심원의 수로와 곡선 구조로 빛을 증폭시켜 도시 전체가 황금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물리적으로 설계된 금속의 도시였습니다. 정확한 비율로 나뉜 고리들이 중심을 향해 질서 있게 겹쳐진 구조적인 이 도시에서 물의 고리는 하늘의 빛을 받아 흔들렸고 그 사이의 육지는 금속으로 덮인 성벽과 건물들로 빛을 반사하며 응답했습니다. 해상에서 바라본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금속 장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수로를 따라 들어올수록 빛은 점점 응축되었고 중심으로 갈수록 색은 짙어졌습니다. 바깥의 청동빛에서 시작해 주석의 은은한 광택을 지나 마침내 오리칼쿰이 둘러싼 중심부에서는 도시 전체가 불빛을 머금은 듯한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직선은 거의 없고 모든 길과 수로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이어졌으며 그 곡선들은 빛과 시선을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질서와 힘이 동시에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자연 위에 우연히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권력과 기술, 미학이 함께 작동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수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황금빛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어떤 강력한 힘으로 고대의 광대한 세계를 지배했는지, 그리고 이처럼 완벽해 보이던 문명이 어떤 선택을 거쳐 몰락으로 향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